네, 수면상한가 특별한 이슈 점검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수부터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1.23% 상승하면서 2,500선 시원하게 뚫어냈습니다. 2,527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코스닥도 1.77% 상승하면서 724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포함하면요, 외국인이 많은 양을 사들였습니다. 거의 7,300억 원에 가까운 수치를 오늘 샀다.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 기반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또 사줄지, 어느 섹터에 관심이 있어서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화목한 화목팀 나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흥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기분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 한 줄 평은 어땠는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오늘의 한줄평은요, 간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다섯 글자. 감사한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정말 뭐 반도체, 뭐 제약 바이오, 뭐 로봇, 뭐 전력기기 뭐 하나 빠짐없이 잔치로 다 많이 올라가줬고 특히나 또 제가 그동안 가장 좋아해왔던 제약바이오와 전력기기가 오늘 또 상당히 많이 올라가주면서 정말 좀 기뻤던 하루였고 또 내신 또 정말 시장한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하루였고요. 이러한 좀 감사함을 좀 내일까지라도 한 번 더 느꼈으면 더 느끼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가람 매니저의 넥타이가 아주 눈에 띄는데 채팅창에도 지금 춘소님께서 스트롱 레드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 색깔이 내일까지도 다음 주까지도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뭐 스트롱 레드는 아니고 좀 무미건조한 색깔의 넥타이를 하신 조기준 매니저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무미건조한가요? 네, 나름 이렇게 신경 써서 골랐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신경 써서 레드로 고르겠습니다. 빨간색 좋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은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이제 원래 다른 걸로 썼는데 까였습니다. 그래서 네. 까였고 또 자꾸 까이셨어요? 제 한 줄 평이 자꾸 까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오늘 여러 벌써 두 번 번째죠. 네, 자꾸 안 까여야 되는데 셀라비에라는 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생이다. 그러니까 뭐 예. 프랑스 불어하시는 분들이 감탄사처럼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것이 인생이다. 우리나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속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뭐 이렇듯이 이제 뭐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그러니까 많이 네. 고생들 하셨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또 가장 어두운 암흑 속에서 또 빛이 여명이 밝아오듯이 네. 뭐 지금 현재 우리 주시장에 이제 끝도 없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장 집행이라는 사건도 있었고 뭐 힘들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경기가 엄청 안 좋고 사실 뭐 CPI 지수라든가 PPI 지수 봤을 때 해석하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사실 계속 CPI나 PPI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를 예상치보다 하락했다고 그러면서 또 호재로 받아들이듯이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도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이 있다. 어제 이제 누가 이제 뭐 인터뷰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냐 그랬는데 자기 인생에서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다라고 하면서 멘트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래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 다음은 그러니까 넥스트를 항상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뭐 여성의 가수였는지 액터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든 제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인생은 다 그런 거다.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주식시장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다. 저걸 셀럽이라고 읽는 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냥 캐스트라비? 이렇게 읽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셀럽이 불어였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한 줄 평 잘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흥태 매니저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조기준 매니저님이 오늘 까였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전부 다 검은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로 다 총일했는데 네. 혼자만 또 깔맞춤을 또 못 맞추셔가지고 예, 이게 또 혼자 외톨이가 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다음에 잘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네. 네. 네, 오늘 한 주평은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죠. 우리 외국인이 달라졌어요라고 정말 달라졌어요. 했습니다. 예. 네. 오랜만에 또 외국인들이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다 매수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6,200억 원가량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2,200억 원가량 매수를 하면서
어제 못 갔던 섹터들이 오늘 대량으로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반도체, 제약바이오가 하면 사실 2차 전지가 무너져야 되는데 맞아요. 2차 전지도 오늘 땡겨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는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다. 이게 더 내일 이제 위클리 보시면 만기일이지만은 내일까지 하루도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트럼프 이제 취임 이후부터 시장이 좀 상승세로 유지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반가운 하루였다라고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 상당히 반가웠다. 우리 외국인이 달라졌어요. 자, 원래 이렇게 좀 하던 게 바뀌면은 그게 좀 인이 배겨서 쭉 오래 가서 습관이 되는데 외국인이 우리 장을 사는 게 아주 긴 좋은 습관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루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상승세 매일 오늘만 같으면 좋겠는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네. 상승세는 당분간 좀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현재 좀 대외 악재 이런 거 우려감들은 많이 해소가 된 모습이거든요. 딱히 밀릴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 더 폭등의 상태로 V자 반등으로 더 세게 올라갈 거다라는 것도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사실 오늘 좀 올라왔던 거는 미증시 자체가 그동안 많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저는 CPI는 단지 그냥 올릴 만한 명분이 필요했는데 그 명분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어저께 CPI가 잘 나오더라, 잘 안 나오더라. 어차피 미국장은 올라가야 될 날이었다라고 보여지고 내일 미국이 또 오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장 자체가 이제 오늘 내일이면 오션 만기가 끝나기 때문에 다음 주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서 미국도 보게 되면 파생 시장에서 지금 좀 규모를 많이 줄이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뭔가 베팅을 좀 줄이고 있다는 거는 다음 주는 다시 또 새롭게 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제 또 어떻게 바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빠질 만한 이유도 크지 않고요. 올라갈 만한 이유도 많지 않기 때문에 지수는 저는 이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위치로 봤을 때는 코스닥은 이제 740포인트, 740포인트 언저리는 한 번 더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덜 갈 수 있겠지만 거의 코스피도 2550 라인 때는 이제 또 노려보일 수 있는 라인까지 왔습니다. 뭐 물론 더 올라간다면은 그 이상 갈 수가 있겠지만 일단 이제 하락은 어느 선점 좀 마무리되어진 걸로 보여지고 저는 계속 박스가 이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지수 관련된 대형주보다도 그러니까 코스피의 대형주보다는 뭔가 보시더라도 코스닥 안에서의 종목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고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코스피가 올라가기보다는 코스닥이 올라갈 가능성 자체가 더 높아 보이니까 종목 장세로 잘 대응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적어도 2월 달 중순까지는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질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수로 봤을 때 코스피보다는 좀 코스닥이 더 잘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잘 올라갔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 먼저 이 부분을 좀 짚고 가야 돼서 오늘 마침 특이점에 저희가 지금 한 5일 연속으로 조선 이야기했는데 오늘 조선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근데 김웅태 매니저가 지난주 이제 그저께죠. 조선주 탑픽 종목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탑픽 종목에 삼성중공업 이야기를 하고 끝이 났어요. 네. 근데 어제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 부분 한번 짚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오늘도 사실 삼성중공업 좋았어요. 오늘 조선주가 그렇다고 하락한 것도 아니고 사실 잠깐 쉬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뷰 그리고 국내 대형주들에 대한 뷰도 계속 좋을 거라고 보시나요? 뷰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요즘에 제가 신내림을 받았는지 우리 주신님께서 저에게 좀 작두를 타라고. 촉이 좋아요 요새. 네, 그래서 요즘 폼이 좋은데 삼성중공업이 어제 오늘 신고가를 이제 이어가면서 그동안 못 갔던 중공업 대형주 위주로서 이제 조선업들이 이제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조선업이 강하면은 강할수록 기자재도 강하지만은 거기에 플러스 해상 플랜트 사업하는 해상 물류. 그렇죠. 그래서 HMM 뭐 이런 해상 물류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역시나 이제 물류 사업, 해상 물류 관련된 기업들도 강한 흐름을 이제 막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나 이제 조선 기자재들 또는 조선업들이 계속적으로 좋아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삼성중공업을 소개해드렸을 때 조선주들은 그러니까는 미국에 있는 MRO 사업을 포커스로 놓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MRO 사업은 단순히 그냥 옵션에 껴있는 상품일 뿐이고 기본적인 틀 안에서 어떤 본질적인 것만 체크해 놓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더 보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이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게 이제 주도 업종들에 대한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건데
조선업들은 지금이라도 타도 괜찮지 않을까. 오늘 조정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또 이제 강한 흐름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기준 매니저님, 앞서 이제 이가람 매니저는 코스닥에 집중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 코스닥 안에서 좋은 종목 선별하는 거 좋은 전략, 그리고 김웅태 매니저도 이제 조선주에서 아직도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조선과 코스닥을 좀 현재 같이 가져가는 전략은 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조선과 코스닥. 근데 생각보다 많은 종목이 조선 업종은 다 거래소에 있지 않나.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리고 믹스하는 거죠. 그다음에 장비 단에서 그러니까 몇 개 이제 뭐 밸브라든지 이제 피팅 밸브 관련 주들이 있기는 한데 오늘 쉬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핫했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 장에 보면 이제 조선이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을 때는 조선이 빛을 발하는데 장이 좋고 반도체랑 살 게 많으면 조선 업종이 그렇게 빛을 발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에 의해서 이제 여러 번 얘기했고 막상 이제 트럼프가 분명히 그렇게 선물을 산타처럼 바로 주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MRO 사업을 왜 하는지 이제 군비 관련해서 이제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제 몇 개를 할 텐데 분명하게 트럼프가 그렇게 막 산타처럼 주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조선주가 지금 핫하기 때문에 좀 쉴 때,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좀 받은 다음에 기간 조정과 더불어 가격 조정을 좀 받으면 눌림목에서 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너무 눌림목이 아니고 꼭지점에 뾰족한 상태에서 사다 보면 찔릴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좀 쉬어서 한 일주일이든 뭐 2주든 좀 쉰 다음에 한번 사도 되는지를 찾아보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할 거는 확실히 있어 보이는 시장입니다. 자, 이제 디테일한 전략들 하나하나씩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이점 지금 들어갑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미국 CPI 둔화가 되면서 금리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주도 임박했고요. 리가켄바이오의 호재 소식 다양하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다시 한번 또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는 모습인데 확실히 이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다시 좀 달려갈 타이밍, 채비를 좀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그동안 올라도 뭔가 어딘가 이거 연속성 있겠어? 차트 무너졌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 반등은 이제 앞으로 좀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렇게 반등해준 정확한 이유가 좀 알고 싶습니다. 반등의 사실 정확한 이유는 오늘 시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오가 조정이 나왔던 거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강했을 때 상대적으로 수급이 빠졌던 외국인들에서 기관들에서 빠졌던 수급 2차 전지를 가면서 제약 바이오가 약했고 또 하나가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호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생존 기간이 이제 1년 이상 연장된다 그러면서 이미 올랐다가 또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하면서 빠졌는데 결국에는 아직까지 이제 호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유한양행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 CDMO 관련해서도 그렇고 미국의 지금 일라이 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라든지 머크라든지 조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케네디 주니어라는 악재 때문에 미국의 바이오주들이 엄청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케네디 주니어가 이제 백신 음모론자,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쵸. 음모론자이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빠진 거죠. 그때 이제 케네디 주니어를 지명했을 때 우리나라 바이오주도 한동안 조정이 나왔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이 나왔는데 막상 이제 뭐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을 때 백신에 대한 음모론자지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는데 모든 바이오주가 계속 빠지게 정책을 위반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음모론자였지 다른 백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다른 백신에 대해서 음모론자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미 지금 현재 많이 빠졌던 미국의 바이오주도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의외로 저는 미국의 바이오 업종을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CDMO든 뭐 이중항체든 뭐 이런 종목과 더불어 저는 그러니까 요 관련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2월 달에 이제 세포 치료제 시장이 열리고 첨생법이 열리고 있고 그래서 그런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관련 주들을 열심히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뭐 메디포스도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많이 올랐다 조정 거치고 올라가고 있듯이 그러니까 그 바이오의 CDMO
이중항체, 그 다음에 뭐 바이오 시밀러, 뭐 CDMO도 있고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그 다음에 백신, 뭐 진단 키트 엄청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너무 뭉뚱그려서 한 종목, 한 업종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 개별단에서 그쵸.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또 이제 원격 의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의료 외에도 추가적인 이제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세분화되어 있는 바이오도 굉장히 뜯어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와 더불어 그 외에 이제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은 제 생각에 장이 좋아지면 반도체가 간 다음에 그다음에 바이오가 가고 유일하게 이제 상극인 거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가 올라가면 그쵸. 바이오가 빠지는 거가 있는데 2차 전지가 쉰다면 또 바이오는 또 호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제약바이오라고 큰 틀에서 보는 것보다는 말씀해주신 대로 뭐 바이오 시밀러, CDMO, 유전자 치료제 등 세분화해서 거기에 있는 최고의 종목들을 한번 가려내서 우리가 투자해 보는 전략이 그래도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은 2차 전지 오늘 특별하게 또 2차 전지와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장이 또 좋았던 거긴 한데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같이 가는 날은 좀 이렇게 많지는 않다. 이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가람 매니저님, 오늘 금리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나요? 이 제약바이오 상승? 아무래도 금리의 영향을 좀 받은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다 내려오는 구간에서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자동차, 그다음에 부동산 업종이 많이 올라가는데 국내에서는 수익률을 봤을 때 결국 반도체가 다 올라가고 다른 거 다 올라가지만 결국 상승률로 봤을 때는 금리가 고점 찍고 내려오는 시기에 국내는 항상 제약바이오가 가장 많이 올라갔었다라는 것도 이미 제가 지난번 시간에 나와서 똑같은 걸 한 번 더 했는데 결국 오늘 제약바이오가 가장 많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올라갔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ABA바이오가 또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갔고 원래 보통 제약바이오 볼 때는 알테오젠을 먼저 보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조금 순서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고 있는 차트 좀 같이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원래는 항상 제약바이오 사게 되면 가장 먼저 사는 건 알테오젠을 가장 먼저 샀거든요. 그쵸. 근데 최근 보게 되면 알테오젠이 뭔가 빠지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승률이 엄청 올라간다거나 또 그런 모습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말고 그럼 누가 올라가느냐와 그다음에 수급도 보게 되면 외국인은 들어오지만 사실 기관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사고 있는 게 알테오젠이고요. 그다음에 원래 알테오젠 그다음에 또 올라갔던 게 리가켄바이오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이제 1등 주간 이제 알테오젠이 아니고 그 바톤이 이제 리가켄바이오가 받아서 리가켄바이오가 먼저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봤었는데 실제 주가 상승에도 그동안 리가켄바이오가 더 먼저 올라왔고 알테오젠보다 더 많이 올라간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또 이런 상태에서 4%밖에 올라가지 않았고 기관 수급 보더라도 오늘 역시 외국인들과 기관의 양밀수가 또 굉장히 많이 붙었죠. 요건 보더라도 이젠 알테오젠보다는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때 리가켄이 먼저 올라가는구나 또 알 수 있었는데 네. 여기서 원래 보통 2군이라고 부르죠.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가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원래는 ABA바이오였는데 그쵸. 오늘은 또 갑자기 ABA바이오가 아침부터 치고 올라가더니 ABA바이오가 오늘 가장 먼저 올라가고 가장 또 크게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수급 보더라도 기관 특히 외국인들이 올해 또 가장 큰 규모로 샀다는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ABA바이오가 기술 이전을 한 미국의 기업이 있는데 코파스크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주가 또한 또 상당히 많이 올라가 주고 있고 이번에 뭔가 업데이트 관련된 거 했을 때 ABA바이오의 기존에 또 가장 먼저 소개를 했다라는 점에서 이런 것 좀 많이 이슈화가 된 게 아니었나. 그리고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결국 반도체도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이 올라간 상태도 나왔는데 아마 제약바이오도 오늘 같은 날은 그동안 좀 멈춰 있었던 먼저 올라가지 않고 눌려있던 그 2군 쪽에서의 강세가 나타난 게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BA바이오와 리가켄바이오가 동시에 갈 것 같고 이제 저희 궁금증은 알테오젠은 과연 언제 갈까? 그렇죠. 이게 알테오젠이 또 치고 올라가게 되면 다른 종목 아마 못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가 제가 좀 느끼는 건 좀 옛날에 삼성전자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않을 땐 다른 게 올라가는데 아마 이것처럼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알테오젠이 좀 숨지고 있다가 아마 좀 재료가 여러 개 뜨면서 한번 좀 세게 올라가는 날이 알테오젠도 오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그렇게 알테오젠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다시 한번 주도 업종과 주도 섹터 자체가 제약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네. 이런 흐름도 한번 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비만 치료 쪽에서는 D&D 파마텍이 좀 강세가 계속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페트론보다도 D&D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거 와서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선두 주자가 바뀌고 있다는 거, 이런 트렌드만 좀 잘 보시면은 제약바이오도 뭐 충분히 할 만한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이 매수, 그러니까 올라가는 순서가 많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뭐 이제 알테오젠, 리가캠, ABL바이오 순이었다면은 이제는 좀 안 올라간 순서대로 2군에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이제 비만 치료제 D&D 파마텍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또 더 해보겠지만 그 부분도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알테오젠 이야기가 나와서 이가람 매니저님 좀 나눠보자면 알테오젠 주가가 작년만큼 이제 탄력을 받을까에 대한 의문은 계속 현재 남아 있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 증권 어디에선도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걸 지금 커버하는 게 사실 이제 한 분밖에 없다. 어민용 애널리스트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게 이제 약발이 좀 있었는데 올해 그 약발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한 분만이 커버하는 게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작년에 원체만이 올라온 알테오젠이고 알테오젠 대비 뭐 리가캠 바이오나 ABA 바이오나 다른 종목들은 그만큼까지는 올라가지 않았던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더 쉽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알테오젠을 너무 세게 올려버리게 되면 이 종목이 지금은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을 너무 많이 올리기에는 좀 지수에 대한 부담도 같이 느끼지 않았나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알테오젠 자체가 지금 장기 이평선을 전혀 안 깨고 있는 횡보 구간에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알테오젠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좀 힘을 좀 비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횡보해봤자 이제 한 달 반밖에 한 달 반 정도만 횡보를 한 거라서 결국 이제 호재 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1월 달에 아마 자금 조달도 나오지 않겠냐라는 게 있어서 아마 자금 조달에 대한 내용이 뜨고 나면 올라갈지 아니면 또다시 상반기 안에 라이센스 아웃이 또다시 한 번 더 나오지 않겠느냐에 대한 모멘텀도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거 가까워졌을 때 아마 한 번 더 올라가 주던지 뭔가가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뭐 장기 평선 깨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알테오젠은 못 가 더라도 알테오젠 살아있는 한 아마 다른 제약바이오는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조금 시간은 걸릴지라도 분명히 상반기 안에 오버스팅 상방으로 한번 열릴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으니까 알테오젠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좀 시간 두시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에 대한 이야기. 현재 장기 평선은 무너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모아가기도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미에 이가람 매니저님 D&D 파마텍 비만 치료제 강조를 해줬습니다. 이틀 전에 저희가 또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그때 또 했었는데 탑픽 종목할 때 D&D 파마텍을 이야기한 게 이가람 매니저와 김웅태 매니저였습니다. 김웅태 매니저 아까 이야기했을 때 요새 촉이 좋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에 이어 D&D 파마텍까지도 와 그날 하루 방송에 2개를 질러버렸단 말이죠. 촉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우리가 좀 기대해볼 만한 게 아직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아직 기대해볼 만한 게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쪽에서요? 경구용 치료제로. 경구용 치료제. 네, 그래 쪽에 봤을 때는 비만 치료제가 D&D 파마텍은 워낙에 또 좋은 흐름을 가고 있고 또 이번 올해 인상 일상에 대한 이제 발표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도 장 끝나고도 이슈가 나왔는데 이제 펩테론에 대한 또 이슈가 나왔어요. 네, 맞아요. 이제 상속을 특허청에 대한 특허 심판에 대한 G2 바이오하고 이런 특허 소송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승소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펩테론에 대해 좀 더 힘을 실려가는 그런 쪽인데 결국에는 이제 경구용 치료제 쪽으로 보고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화이자도 백신을 만들고 있는 화이자마저도 이제는 경구용 치료제, 비만 치료제로서 승부를 좀 띄우려고 하고 준비 단계에 있다 보니까는 앞으로 지금은 이제 주사제도 좋지만 주사제는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비싸고 또 섣불리 다가가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고 또 가장 우리가 값싸게 또 한번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사실 경구용이거든요. 다만 이제 좀 단점은 뭐냐면은 이게 우리 몸에 얼마만큼 흡수율이 좋은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는데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약들은 아무래도 주사제보다는 이제 경구용 치료제 쪽으로 조금 더 힘을 실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당연히 지금 쓰고 있는 위고비라든지 일랄리에 대한 이제 주사제도 좋지만
지금은 당장은 좋을 수 있겠지만은 앞으로 미래 먹거리, 즉 다시 말해서 주가의 흐름들은 기대감으로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비만 치료제 쪽으로 좀 보면 좋을 것으로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관련된 기업들을 유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만 치료제가 비단 우리나라뿐만의 강세인가라고도 생각이 드는 게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 주가는 사실 아직도 지지부진합니다. 오늘 거의 하루 올랐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가 올라야 좀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가 따라가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우리나라만 따로 특성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기대감이 지난 작년에 다 나왔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위고비가 출시가 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미 실적 이미 다 선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외적으로서 앞서 얘기했던 건 저는 계속적으로 이제 경구용 이제 치료제를 얘기하는 경구용. 거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아직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주가를 반영한다면은 오히려 그쪽으로 좀 섹터로 눈을 돌리는 게 나을 거고 지금이야 로보디스크나 일레이알릴리네 같은 경우는 그 전에서부터 일단은 지금에서는 기대감을 올려왔지만은 이제는 문제는 판매량과 실적이거든요. 실적이 얼마만큼 찍히는가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기대감을 맞춰서 국내 이제 바이오 종목들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후발주로 따라갈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시기는 이미 조정 장세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기다렸다 횡보 자리. 앞서 이제 이가람 매니저님께서 알테오젠을 이제 설명을 했듯이 지금 이제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단계일 수도 있고 마찬가지 저는 알테오젠도 지금 단계에는 물량을 담아갈 수도 있는 자리라고 보겠지만은 머크에 대한 실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판매량이 나왔냐 거래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알테오젠이 얼마만큼에 대한 지분을 또 가져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이슈가 또 한번 나오면은 알테오젠이 신고가형을 다시 한번 뚫어갈 때는 비만 치료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만큼 판매량에 따라서 실적을 반영했을 때 주가가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그 요동 쳤을 때 그때 접근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제약바이오 자체도 워낙에 선별적으로 가는 종목들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ADC 플랫폼이라든지 경구용 비만이라든지 아니면 뭐 CDMO라든지 이런 섹터들에 대한 지금은 시장에서는 주목받고 있는 섹터들만 움직이다 보니까는 그런 종목들로 위주로서만 좀 선별해서 지금은 대응할 그런 종목들만 대응할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도 숫자로 좀 증명이 되는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때를 좀 기다리고 매매를 해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고 김은태 매니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뭐 이제 알테오젠, 뭐 리아켐바이오, ABL바이오 순환매 순서가 바뀌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덜 오른 종목들에 대해 주목을 좀 해봐야 되나라고 생각해보면 비만 치료제에서는 사실 한미약품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한미약품이 또 JP모건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기술력 당장 기술 수출해도 가능하다라고도 자신감을 좀 내비친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조기준 매니저님, 한미약품은 비만 치료제 밸류를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못 받을까요? 아니면 여기도 이제 좀 지켜볼 때가 됐나요? 한미약품은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지분 싸움이 끝났고요. 그러니까 지분 싸움이 끝난 다음에 그게 이슈가 묻히면서 뭐 그 한미약품의 어떤 바이오 관련 주들은 다 묻혔습니다. 지분 싸움만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상속 관련해서 세금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까? 삼성전자도 그 4, 5년의 세금 관련해서 해년마다 4, 5월 되면 이제 그 세금 문제로 해서 지분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한미약품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의외로 바이오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 비만 관련해서 이제 많이 올라온 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케어젠이라고 이 종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케어젠? 종목들은 그러니까 케어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한미약품이랑 그러니까 다른 주식 물론 펩트론도 그렇고 이제 여기에 먹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먹는 비만 치료제 펩타이드 형태로 해서 케어젠이 지금 현재 많이 올랐고 현재 이제 인도라든지 뭐 해외에서 이제 디클루 스테롤이라고 해서 FDA 승인이 그러니까 그 나면서 이제 혈당 조절 기능으로 해서 펩타이드 성분인데 케어젠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15,000원대에서 3만 원. 그러니까 최근에 작년 연말부터 더블이 나 있는. 물론 이제 펩트론이나 뭐 인벤티지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올랐지만은 의외로 조용하게 많이 올라간 게 케어젠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처럼 또 다시 이제 비만 관련이 올라갈 거고 저는 그러니까 그런 종목 중에 이제 기존에 알려진 종목 말고 올릭스가 지금 이제 제가 추천드렸는데 그쵸. 아직 안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RNA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GLP 원계열하고 다른 이제 RNA 기반인데 이게 지금 현재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횡보했고, 그러니까 12물량 소화하는 과정에서 밑에서 횡보하고 있지. 지금 현재 빅파마들과 기술 수출 협약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릭스가 지금 현재 호주에서 임상하고 있는데 허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15% 정도, 그러니까 한 번 맞았을 때 50일 동안 지속되는 유지도 되고요. 그래서 그만큼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올릭스가 지금 현재 비만 관련해서 제일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비만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한미약품은 현재 좀 경영권 분쟁 그 이슈가 좀 있고 오히려 계속해서 올릭스에 대한 강조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들어보면은 이제 조기준 매니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쪽 그런 쪽을 좀 집중하고 있고, 이가람 매니저는 플랫폼, 알테오젠, 리가캠 이쪽을 또 집중하고 있고, 김용태 매니저는 또 비만 치료제 쪽에 함께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 3인 3색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종목도 좀 그렇기 때문에 다를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는 어떤 종목을 현재 보고 있나요? 네, 뭐 저는 뭐 똑같습니다. 그냥 뭐 잘 가는 종목들을 보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 저는 뭐 항상 뭐 알테오젠, 뭐 ABA바이오, 리가캠바이오, 보로노이 이런 것도 강조드리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뭐 또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리가캠바이오부터 먼저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D&D 파마텍 또한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D&D 파마텍과 뭐 리가캠바이오 정도 말씀드리겠고, 그거 이해도 항상 제가 공개 봤을 때마다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D&D 파마텍과 리가캠 바이오 강조해줬습니다. 그리고 김용태 매니저는 올해 다이어트가 목표라고 하면서 비만 치료제 강조를 해줬거든요. 다이어트 잘 되고 계시죠? 일단. 잘 안 됩니다. 왜죠? 오늘 뭐 매니저가 밥 먹자 그래서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방송 끝나고도 뭐 드시지 않나요, 오늘? 안 먹습니다. 안 드시는 걸로? 네. 예, 다이어트가 목표인데 네. 오늘에 꼭 성공하기 위해서 네. 비만 치료제를 저는 오늘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으로 한번. 저도 D&D 파마텍은 당연히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외중에서는 앞서 설명했던 펩트론이 이번에 또 이제 승소 사건으로 또 인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비만을 떠나서 이제 비만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지겹다. 비만은 나는 평생 다이어트다 하시는 네. 분들은 이제는 좀 다르게 또 유전자 치료제 쪽으로서 앞서 했던 뭐 이엔셀 이런 종목들도 괜찮게 보이긴 하니까는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펩트론과 D&D 파마텍 이야기 들어봤고요. 김용태 매니저의 다이어트를 힘들게 하는 조기준 매니저의 탑픽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힘들게 할까요? 네. 참, 네. 열심히 다이어트 하십시오. 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종목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2024년에 핫했던 종목군이 이제 그러니까 이디융 항체 관련해서 ADC 관련 종목들이 이제 뭐 10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한 해 이제 그렇게 올랐던, 그러니까 바이오 업종에 그렇게 올랐고, CDMO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제 그래서 삼바부터 시작해서 또 이렇게 올랐고, 또 유한양행도 이렇게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이제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도 펩트론도 굉장히 시세 분출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제약바이오 중에 이제 시세 분출이 안 나온 게, 저는 2025년에 큰 시세, 그러니까 그렇게 이중항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CDMO, 그러니까 라든지 그 다음에 또 비만 치료제처럼 2025년을 핫하게 달굴 바이오의 업종은 저는 그러니까 세포 치료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포 치료제가 이제 2025년 같은 바이오 중에 항상 대시세를 내는 게, 작년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또 새로운 종목들이 생기고 업종이 생기는데,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종목 중에 핫했는데 지금 그런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관련해서 큐로셀이 지금 현재 이제 임상 2상을 마치고 허가가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3상을 치료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카트, 그러니까 킴리아처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병원에서 우리 카트 치료를 200건 이상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카트 치료제를 이제 상용화하고 있고 이제 쓰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만큼 비싼 가격에 막 3억 넘어가는데도 그만큼 이제 보험 수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하는데, 1호의 이제 그 카트 치료제가 이제 큐로셀이 안반셀로에서 허가 신청했는데, 이게 이제 3상을 하지 않고 2상을 하면서도 허가 신청을 했었던 이유가 신속 처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약처랑 보건복지부에서 신속 처리돼서 2상 현재에 완료한 걸 가지고 그 데이터를 6개월 내에
올해 5월 내에 이제 평가를 해서 보험 약가까지 결정을 해서 허가 날 건지 말 건지. 그러니까 뭐 다른 회사들은 뭔가 뭐 항암이라든가 이런 건 뭐 내년에 될까? 기술 수출 이 정도인데 큐로셀은 지금 현재 바로 시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속 처리 대상인데 시장에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상을 마쳤고 그 이상 마치는 자료로서 해외 킴리아보다 더 유효성이라든가 안전성이 더 높기 때문에 허가 신청이 된 겁니다. 그래서 큐로셀을 가장 주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S바이오메딕스가 파킨슨 치료 관련해서 지금 이제 S바이오메딕스가 글로벌하게 파킨슨 치료로 해서 도파민 세포를 뇌에다 주입하는 게 3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스웨덴의 마린 팔머랑 미국의 바이에리 투자한 블루락이 있는데 블루락이 미국에서 FDA에서 1상을 마쳤는데 바로 3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2상 마치고 허가하듯이 3상, 2상을 건너떠서 3상을 바로 해서 바로 허가를 내주겠다. 그러니까 파킨슨 치료를 앞당기겠다라는 거죠. 신속 처리 대상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S바이오메딕스도 지금 1상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올해 이제 상반기 1상을 마감하면 바로 3상은 진행하고 또 하나가 이제 세포치료제 첨단재생의료법으로 해서 RMAT든 이런 치료를, 그러니까 돈을 받고 치료할 수 있는 네. 길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S바이오메딕스 두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큐로셀과 S바이오메딕스까지 얘기 들어보면서 각기 다른 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 아이디어에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제약바이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그리고 오늘 장 막판쯤에 이제 TSMC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모두가 알듯이 TSMC 실적 발표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해냈습니다. 근데 더 대단한 거는 와, 영업이익률이 49%가 된다. 제조업이 49%라는 거는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 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역시나 TSMC만큼 강한 알짜는 없구나 이렇게 다양한 생각이 좀 드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거기 영향의 국내 반도체 주들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21만 원을 뚫어냈습니다. 이제 20만 원 선은 완전히 안착한 건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네. 오늘 이제 엔비디아가 오랜만에 또 부활을 했기도 했고요. 네. TSMC의 엄청난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국내 반도체 흐름은 다시 좀 옛날처럼 강세를 좀 보여줄까요? 일단은 대만 밸류 체인들은 좀 좋아진다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일단 국내를 제외하고 미국적 반도체를 제외하고서는 대만이 확실하게 지금 AI 가지고서 수혜를 보고 있구나라는 게 확인이 된 게 TSMC뿐만 아니고 사실 TSMC의 호시적 발표는 사실 뭐 다 알고 있던 내용인 거고요. 그 전에 포스콘 같은 경우도 너무 잘 나와줬고 그 다음에 4분기 데이터 봤을 때 대만 전체적으로 수출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예상치를 다 뛰어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4분기는 포스콘과 TSMC가 다 잘 나올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올해의 가이던스는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가이던스 또한 예상치를 다 뛰어넘어갔고요. 더군다나 오늘 지금 미국장 열리기 전에 TSMC의 미국 상장되는 TSMC ADR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이유가 막판에 발표된 거 보니까 캐펙스 투자, 결국 이 올해의 투자 규모가 컨센 대비 무려 15%를 상향했습니다. 그만큼 TSMC가 캐파를 더 늘린다는 것이고 그만큼 수요가 더 많다는 건데 그 엔비디아 이외의 고객사가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서 결국 AI의 핵심은 대만이 되고 있는 거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좀 소외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수혜다라는 거는 그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다른 반도체는 사실 그렇게 많이 못 갔고요. SK하이닉스가 가장 많이 올라가면서 드디어 이제 20만 원대 넘어갔고 21만 원대를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당분간은 좀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 달 말에 아마 다다음 주인가 그때 아마 4분기 발표가 나올 텐데 하이닉스도 레거시 쪽이 좀만 더 받쳐준다면은 충분히 더 주가 자체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TSMC와 다르게 레거시가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되지만 이런 것들 다 HBM 가지고서 상세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하나가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나와준 내용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HBM 관련해서
그쪽을 지금 더 규모 자체가 시장 규모 자체가 좀 더 커질 거다라는 내용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오늘 좀 들어간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잠깐 제가 보고 있는 화면 좀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틀어놓은 게 HBM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나타났던 고드만삭스의 HBM의 지금 시장 규모인데 이거 지금 상향하겠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단가 자체가 올라갔다라는 게 있고 지금 워낙에 생산량 자체도 커진 상태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HBM 쪽을 더 좋게 보고 있다는 거라서 아마 하이닉스가 그래서 오늘 더 올라간 게 아니었나라고 보여지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이외에도 지금 다른 고객사를 더 유치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 아마 브로드컴도 하이닉스가 좀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엔비디아 이외의 신규 고객사를 누구로 확보하고 있는지 아마 이게 가장 큰 화두가 될 거고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하이닉스는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하이닉스 관련된 밸류 체인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대만 쪽에 좋아지고 있고 특히 TSMC의 캐페스 투자가 더 상향됐거든요. 그러면 TSMC한테 납품이 되고 있는 기업들은 아마 내일 한 번 더 반도체가 올라갔을 때 이슈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국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만에서 매출액이 50% 이상 올라오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부장들이 대만 밸류체인에 이슈받으면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보실 거면 물론 아래 바닥에서 레거시 반도체가 좀 많이 올라주는 건 있지만 저는 그보다는 확실한 것들 결국 HBM 관련된 거 아니면 레거시 쪽으로 보시더라도 대만과 관련된 밸류체인을 보시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BM 여전히 중요할 것 같고 레거시를 봐도 대만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대만 밸류체인과 연결이 되어 있는 기업들은 좀 연속성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랑 매니저님, 근데 대만 밸류체인 하니까 되게 좀 생소하긴 하거든요. 네. 어디가 좀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보는 게 이제 TSMC로 납품이 되고 있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국내에 꽤 많이 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PSK 홀딩스가 있고요. 이 PSK 홀딩스가 지금은 이제 디스컨 장비랑 리폴러 장비로만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네. HBM에 쓰이기 이전에 이미 TSMC한테 디스콘 장비가 꽤나 많이 나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대만에서만 PSK 홀딩스가 올라오는 매출액이 50%가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외의 큰 대형 고객사가 다 대만에 있는 게 PSK 홀딩스인 거라서 최근 주가 보게 되면 사실 다른 HBM도 올라올 때도 가장 많이 올라왔고 완벽한 지금 U자 반등, 완전 지금 V자 반등이라 볼 정도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 전고점 자리까지 올라와 있는데 3분기 때 이연된 물량이 4분기 때 들어갈 거라서 아마 4분기 때 서프라이즈한 발표가 기대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가가 더 올라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대만 밸류체인 쪽으로 좀 더 이슈가 된다면 PSK 홀딩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원익QNC도 법인이 대만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쿼츠 쪽이 대만 쪽에 나가는 게 있는데 주가는 완전 다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레거시 반도체가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다시 또 원익QNC가 대만 쪽 관련된 이슈로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오테크니스 또한 이제 TSMC한테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캐페스를 투자를 더 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오테크니스 같은 경우는 장비 납품이 되다가 만 것도 이 TSMC가 공장을 증설을 해야 새로운 게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이오테크니스가 TSMC의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해도 못 들어갔던 거는 기존 거를 쓰고 있는데 기존 거를 교체하는 수요가 아니라 공장을 새로 지었을 때 거기에 새롭게 들어가는 밸류체인이 된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캐페스 투자를 더 한 거고 TSMC조차도 증설을 더 하는 과정이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오테크니스 또한 이제 올해는 실제로 실적으로도 증명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고 TSMC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TSMC가 이오테크니스 거였어? 그러면 이제 TSMC를 보면서 그 이외의 기업들이 다 따라서 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오테크니스가 올해 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상 기대감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GST라고 있습니다. 칠러 종목인데 GST. 항상 간다 해놓고 된 것 같다 했는데 사실 물량이 아직은 안 나가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하지만 항상 TSMC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하나는 GST 같은 경우는 소통해보게 되면
중국으로 물량을 좀 많이 내보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아마 GST는 실적으로도 좀 탄탄하게 되지 않을까에다가 항상 테마가 붙으면 이제 그 냉각 관련된 거도 항상 테마가 붙기 때문에 GST까지 같이 보시면 이렇게 대만별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한번 정리를 같이 해놓고 보시면은 네.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대만 밸류 체인 싹 정리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현재로서 이제 PSK 홀딩스, 이오테크닉스, GST 등을 언급해줬는데 이가람 매니저님 이런 것도 이제 이가람 매니저님 밴드를 가거나 네. 무료 방송에도 자료를 다 배포해 주시죠? 네,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마 오늘은 또 대만 관련해서 반도체 쪽 설명할 때는 또 네. 오늘 지금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깔끔하게 소개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이가람 매니저의 밴드와 무료 방송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쫙 나눠봤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걸 외롭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기준 매니저님,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 물량을 또 제대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대략 한 5천억 원의 물량을 샀는데 그중에 4,700억에 4,800억에 SK 하이닉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200억 안에서 따라가고 있는 게 삼성전자긴 했는데 이거를 지금 좋은 신호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지금 뭐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러브콜을 받는 거는 뭐 실적도 그렇고 HBM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현재 이제 뭐 매수는 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더 사는 거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 비중은 지금 외국인 지분이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하이닉스는 55%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뭐 언제든지 퀄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바로 뒤집어지면서 뭐 너도 나도 삼성전자를 살라고 할 거예요.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못 따라올 거다. 삼성전자는 따라오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우회 기술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젠스도왕이 보면은 이제 설계를 다시 해라. 뭐 이런 정도로 막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그동안 뭐 20, 30년 1위만 해다가 따라가는 거는 항상 전 세계 1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사장을 잘못 바꾸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절치부심해서 언젠가는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지금 빨리 HBM을 많이 만들어주고 브로드컴이든 그 외에 많은 기업들도 빨리 삼성전자가 만들어야지만이 이게 가격이 좀 싸지고 생산 캐파가 늘어나면서 이제 그만큼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빨리 만들기를 바라고 있는데 저도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빨리 만들겠지 싶은데 이 따라가는 게 뭐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저도 1분기 지나서 뭐 2분기까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하이닉스만 뭐 올라가는데 하이닉스가 혼자서 올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끌고 갈 그래요?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멱살 잡고 갈 거고 어느 순간에는 제가 보면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이제 HBM3, 2부터 뭐 4까지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항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랬을 때는 주가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쵸. 이미 하이닉스는 반영이 됐고 삼성전자는 못할 거다 해서 반응했을 때 왜냐하면 외국인 지분 지금 55%가 하이닉스는 들고 있는데 삼성전자 50% 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5% 살려고 막 연락에 살 거라는 겁니다. 그때는 살려고 해도 못 살 수도 있다라고 네. 보기 때문에 미리 선취매 형태로 좀 사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는 좀 미리 사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의 독주를 예상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습니다. 오늘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잘하면 이번에 이제 발표할 실적에서 1분기죠. 올해 1분기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삼성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의 2배가 넘을 수도 있다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거 엄청난 수치고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역전을 강하게 한 적이 있나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런 게 부각이 된다면 김웅태 매니저님, 하이닉스의 독주는 더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독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하이닉스 밸류체인 쪽으로 좀 집중을 하자. 그거는 내가 어디에 뭐 디램을 할 것이냐, HBM을 할 것이냐, 유리기판을 할 것이냐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HBM은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대장입니다. 막을 수가 없죠. 삼성전자가 HBM2부터 이제 밀려나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왜 손을 뗐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뭐 나쁘진 않을 거라 보이는데요. HBM만 놓고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워낙에도 시장 점유율을 가장 강하게 있기 때문에 넘사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또 마이크론에서도 이번에
가장 높은 16단 적정을 또 출시를 하겠다는 예정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사들에 대한 이제 추격전이 계속적으로 시도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때만큼은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시대에서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또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말자라는 말이 있듯이 예. 가는 사람들은 제일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선두주자만 찾아서 사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HBM만 놓고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 향에 대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면 될 그렇죠. 거고 그리고 유리기판 지금 핫하고 있잖아요. 네. 유리기판이 핫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SKC, 앱솔릭스와 관련되거나 브로드컴하고 연계되어 있던 기업들을 찾아서 사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외쪽으로서 다음 후발주자가 CXL인데 CXL은 당연히 또 삼성전자 쪽으로 또 향하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사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서 제가 항상 강조드린 거는 너무 HBM만 맞춰서 살 것이냐 아니면 다른 장비 업종들을 같이 했을 때는 어디에 주제를 놓고 살 것이냐라고 본다 했을 때는 HBM도 좋고 유리기판도 좋고 CXL도 좋고 네. 물론 이제 디램 가격이 상승한다면 거기에다 맞춰서 디램 가격들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도 좋기 때문에 뭐 팹리스라든지 뭐 디자인하우스 이런 관련 업종들도 한 종목씩은 좀 눈여겨봐서 대장주들 위주로만 담아내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지금은 HBM은 SK 하이닉스가 좋다라고 다 하고 있지만 그 외적인 반도체 다른 분야에서는 또 다른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두루뭉실하게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투자 관점을 넓혀서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 섹터 안에도 뭐 HBM도 있고요, 유리기판도 있고요, 디램도 있고요. 뭐 다양한 소재도 가야 되고 뭐 전공정, 후공정 나눠 갔을 때 카테고리별로 나눠지는데 여기에 종목 대표적인 종목들 좋아 보이는 종목들 하나씩 좀 챙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그 종목 얘기 바로 들어봐야겠죠? 김웅태 매니저님 먼저 가주시죠. 저는 HBM 부분은 SK 하이닉스. HM을 본다면 네. 그리고 그 유리기판 부분은 SKC. 그리고 CXL을 본다면은 삼성전자 대신에 저는 네오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HBM, 유리기판, CXL 세 가지만 봐도 충분하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도 SK 하이닉스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쭤보자면 네. 하이닉스가 오늘 21만 원 뚫어냈거든요. 네. 얘기해 주시면서 20만 원 선은 이제 안착한 건가? 이거에 대한 것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만 원 선은 안착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눌려줄 때나 아니면 좀 지금부터라도 분할 매수로 관점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 저는 항상 좋게 보는 거는 SK 하이닉스의 기본적인 밸류 체인이 아니라 새롭게 들어가는 그런 기업을 전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펜트론과 네스틴을 그동안 설명 들어왔는데 오늘 펜트론이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보니까 장중에 23%대까지 올라갔던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롭게 들어가는 종목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더 파악해 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제가 또 파악한 바로는 아마 한 기업이 1월 달과 2월 달 사이에 하이닉스 또 새롭게 부품 하나 납품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제가 그 기업은 공개 방송 때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제가 또 설명드릴 토픽은 아예 샀다는 거. HBM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지금 가장 큰 이슈거리였고 요걸 가장 많이 먹은 이스페타시스를 토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그동안 이제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맞아요. 다 내려와 있고 요거 엄청나게 먹었는데 어저께 공시가 나오기를 유상증자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은 약간 재료빨이 받다 말았는데 아마 주주 달래기를 먼저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저희 아이디어는 그건데 주주 달래기를 뭘로 할까? 실적도 있고 그 다음에 아마 해외의 대형 고객사가 새롭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면서 주주만 좀 달래준다면 그러고 난 다음에 유상증자를 다시 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단기로 아마 대형 고객사가 나올 때까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펀더멘탈 이런 거 말고 주주 달리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럴 때 틈새 전략, 이수페타시스도 집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가비스가 정말 달라졌습니다. 기가비스가 이제 뭐 제대로 가격을 찍고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게 기가비스가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 이제 가장 안 갔어요. 다른 것들 뭐 것들이 올라가고 SKC라든지 뭐 그 외에 이제 많은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저는 기가비스가 지금 현재 이제 검사 장비 중에 유일하게 SK 앱솔릭스에서 퀄테스트가 들어갔던 회사인데 이제 퀄테스트 이후에 이제 왜 안 들어갔냐면 아직 양산을 안 했거든요. SK 앱솔릭스가. 그래서 양산을 하면 그 바로 이제 2마이크론의 검사 장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본 FCBGA 3마이크론의 검사 장비, 5마이크론의 수리기를 납품하고 있고 뭐 글로벌 삼성전기, 이비덴, 신코덴키 해외 대부분의 기판 1, 2부터 10위까지. 근데 이제 유리기판을 하면 더 자세한 검사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마이크론의 검사 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든 게 기가비스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퀄테스트를 했고 삼성전기라든지 많은 기업이 브로드컴이 한다면 기가비스 검사 장비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만 원대 안착하고 거래가 실리면서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가비스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시작하고 있다. 곧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곧 수주 모멘텀이라든가 그 외에 이제 FC 기판도 시장에 살아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본다면 이제 저는 TSMC 밸류 체인 중에 오늘 TSMC 49% 실적 나면서 엄청나게 좋게 나왔는데 네. 그 관련해서 에이징 랜드를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에이징 랜드는 심지어는 아까 뭐 CXL 네오셈을 얘기하는데 하이닉스가 에이징 랜드에다가 CXL 주문을 했어요. 만들어 설계해달라고. 맞아요. 360억, 310억 했는데 금액을 업으로 해서 400억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하는데 돈이 더 든다고 그래가지고 하이닉스가 그래 400억으로 해줄게. 그러면서 400억 수주를 했다라는 건 에이징 랜드가 그만큼 기술력이 있고 그만큼 그러니까 TSMC의 밸류 체인 이유가 하이닉스가 그 설계를 하고 있고 그 설계 관련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삼성전자를 HBM에서 가장 잘 만드는 하이닉스가 에이징 랜드한테 설계를 맡긴다라는 건 그만큼 실력이 우수하다. 파두도 여기다가 관련해서 이제 그 수주가 나왔고 최근에 하이닉스가 또 다른 이제 낸드 플래시 컨트롤러 관련해서도 수주를 할 거다라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주 모멘텀은 계속 나올 거고요. 중소기업에서 AI 관련해서 수주도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에이징 낸드 왜 TSMC가 한국에 유일하게 글로벌하게 6개 회사밖에 없는 중에 대한민국 유일한 에이징 낸드를 밸류 체인 얼라이언스 그러니까 디자인 파트너스보다도 윗단계가 밸류체인 얼라이언스거든요. 밸류체인 얼라이언스라고 선정한 이유가 에이징 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에이징랜드만의 또 호재도 있었다. 그리고 달라진 주가 기가비스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반도체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특이점으로 지금 넘어갑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네, 젠슨항한테 세게 뺨 한 대 맞고 힘들게 지내던 양자.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달래주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를 인정받았다라고 하는데 자, 오늘 양자와 보안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IT와 보안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홍태 매니저님, 양자는 지금 힘든 영역 아닌가요? 너무 그래도 기대감을 받다가 CES 기대감도 있었어요. 쭉 기대감을 받다가 근데 젠슨항 한마디에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무너졌어요. 근데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걸 좀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어떻게 봐야 될 것 같고 이 상태를 보고 투자를 해도 될까?로 생각이 들거든요. 젠슨항 한마디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네, 젠슨항이 CES에서 그만큼 방패를 들고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예. 그 정도에 대한 포부를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일정이었고요. 또 그거를 이제 반박을 해놓는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젠슨항은 양자 컴퓨터를 반대적인 입장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HBM4를 놓고 들어가느냐 마냐를 놓고 지금 블랙엘을 출시를 해놨는데 그렇죠. 물론 지금 블랙엘이 약간 좀 오류가 좀 있어서 좀 안타까운 네. 소식은 있지만 블랙엘이 출시된다는 것은 그만큼 연산작용이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양에 대한 연상을 또 빠르게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게 CXL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약간 젠슨항은 CXL도 아직은 좀 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럼 블랙엘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아직은 멀었다. 물론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시간은 더 오래의 기간이 있겠지만은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면은 젠슨항은 블랙엘을 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네. 그 정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였고요. 오히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AI의 소프트웨어를 계속적으로 이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는 엔비디아에 대한 이런 반도체 칩을 대항을 할 수 있는 거는 양자 컴퓨터밖에 없다라는 건데 사실 양자 컴퓨터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쓰고 있는 건데 그게 상용화가 안 되는 것뿐이지 사실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보편화되는 거는 좀 더 시간적인 오래 걸리겠지만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양자 컴퓨터를 종류들이 또 세 가지 정도가 돼요.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초전도체로 해서 이제 그 저온에서 특정 온도에서 제작하는 이제 능력이 한다면은 장기적으로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온 함정 방법이라 그래서 이온에 대한 전자극적을 이용해 가지고 어떠한 큐트 안에서 사용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 안정성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용하는 방식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또 광자적 접근 방식이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빛의 양자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격으로서도 조정할 수 있거든 먼 거리에서도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양자 컴퓨터에 대한 종류 방법인데 이게 지금에 대한 기술력들은 지금 초전도체가 사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기술력으로는 10년, 20년도 더 걸리겠지만 그 외적으로서 뭐 여러 가지 사용하는 있는 그 안의 테두리 안에서는 양자에 사용할 수 있는 보안이라든지 연산작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섹터들은 조만간에 또 한번 연구 개발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가속력들이 빨리 진행한다면 늦어도 3년에서 5년 정도 안에는 될 수 있다는 건데 그 시발점이 지금부터 올해 안에는 그렇게 개발을 해내야 된다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긍정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그쵸. 거고 어제 그래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에서는 20% 이상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 것처럼 국내 양자 암호 컴퓨팅 관련된 또는 보안 관련된 기업들이 그 소식 때문에 오늘 올라오는 건데 저는 이제 이게 단순 테마로서 했다가 이제 젠슨왕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저는 사실 그게 이제 이제 양자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런 얘기가 또 나오다 보니까 제가 또 한번 이제 열심히 이제 비교 분석했을 때 예. 떨어졌을 때 지금은 사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초전도체가 그랬거든요. 아하. 초전도체가 그랬던 것처럼 어차피 단순 테마적으로 입장을 놓고 대응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에서 다시 한번 시세 불출하는 거에 대한 기대를 간다면은 한 번쯤은 다시 이제 조금 더 시세를 나오고 나서 그리고 좀 더 세론 자극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 워낙에 재료가 많은 재료들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는 이쪽 저쪽을 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약간 수급이 몰리는 쪽으로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에 대한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는 그런 양자 컴퓨팅들도 약간 좀 단기성 대응으로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괜히 네. 안 사면 나만 소외되는 그러니까 약간 네. 좀 소액이라도 좀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김용태 매니저님은 또 밑에 나와 있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시대의 초입이라는 의견에 좀 가깝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라도 그리고 소액으로라도 접근해보는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조기준 매니저님이나 이가람 매니저님은 나는 좀 젠슨왕에 가깝다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럼 세 분 다 그럼 지금 양자는 트레이딩 영역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가람 매니저님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은 젠슨왕이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안 좋게 바로 해놓고 이번에 3월 달에 엔비디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그 날짜 중에 하루를 양자 퀀텀 데이다라고 해가지고 퀀텀 데이를 선언했는데 네?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가 병 주고 약 주고를 하겠다는 건데 예. 뭔가 이제 그만큼 어쨌든 엔비디아도 양자에 좀 관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의 개발 현황이랑 앞으로의 전략을 짤 거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이라도 그 자리에서 엔비디아도 양자에 관심이 있다라고 표명을 하고 그럼 그 자리에서 아이온큐와 관련된 방식인지 리가티 컴퓨터와 관련된 방식인지 따라서도 아마 주가의 등락이 나눠질 것 같은데 일단 3월 달에 일정이 잡혀 있는 한 주가는 뭐 계속 등락을 보일 거라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증시에서의 양자 컴퓨터와 관련 종목들은 등락이 또 위아래가 꽤 클 것 같은데 국내는 과연 미국처럼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을까는 좀 물음표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보신다면 양자는 국내보다는 미국이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약간 국내 거를 보신다면 그냥 뭐 한 종목만 좀 선정해서 그 한 종목만 좀 계속 건드리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월에 엔비디아에서 개발자 컨퍼런스에 퀀텀 데이가 있다라는 것. 엔비디아는 이런 일정이 있다는 것. 젠슨왕은 이런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30년, 20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시장이 좀 놀아났구나. 엔비디아 젠슨왕의 입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은 지금 양자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뭐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이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200%, 300%도 낮기도 하고 50%도 뭐 이틀 만에 나기도 하고 그만큼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거는 여러분의 자산을 가지고 벌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높다라기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양자가 있나요?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현재 아이온큐라든가 사신 분도 많은데 이번에 엄청 빠졌다가 본전 올까 말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자 관련해서 큐비트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100큐비트 관련해서 연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양자 관련해서 과거에는 굉장히 짧았는데 이번에만 좀 길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전에 양자보다는 좀 길게 가긴 하지만 많이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당장 올해 뭐 내년 뭐 3년 아니고 10년 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상용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만약 만들어내면 국가가 관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양자를 일반인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암호 해독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지금 딥페이크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양자는 결국엔 국가가 관리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때 너무 많은 비중을 그렇죠. 실는 거는 결코 좋은 행동이 아닌 것 네.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현대관점에서 뭐 포모라든지 내 인생을 바꿀 만한 모멘텀은 뭐 양자다 이런 생각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 관계상 양자에서는 이제 탑픽 종목들 종목명만 딱딱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 저는 뭐 당연히 대장주, 엑스게이트, KCS 그리고 ICTK 이 세 개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스게이트, KCS, ICDK입니다.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 저는 양자 쪽은 올라가 사면 안 되고 무조건 내려갔을 때만 사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S게이트와 미국에 있는 리가텍 컴퓨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게티 컴퓨팅은 미국입니다. 자, 엑스게이트까지 포함해서 얘기해 주셨고요. 조기준 매니저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당장 이제 관련해서 암호 관련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 국방에다가도 납품했던 아톤과 우리넷 두 종목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톤과 우리넷까지 들어보면서 자, 오늘 특이점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특별한 탑5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또 많이 올랐던 섹터를 보면 화장품 또 궁금해하실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오늘 특별한 탑5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탑5 지금 넘어갑니다.